여러분들이 정말 몸과 친해질 수 있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가져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은 몸과 친해지면 따라오는 친구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순식물성 한약재와 또 채식 식단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있는 이현주 한약사입니다. 식단을 바꿔서 고쳐보니까요, 병의 뿌리부터 고치기 위해서는 음식을 바꿔야 한다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식단을 바꾸는 활동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습관 의학이라면요, 요즘 현대의학이 새로운 트렌드로 생활습관을 바꾸는 의학이 등장을 했는데요. 6가지 요소로 접근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단을 바꾸는 일이고요. 주로 채식 식단을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움직임, 즉 신체 활동과 운동을 접목시켜서 이런 것들을 코칭하고요. 세 번째로는 숙면을 취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아무리 식단도 잘 지키고 운동을 잘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병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중독성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이라든지 또는 카페인 또는 흡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만성질환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긍정적인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긍정적으로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커뮤니티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보다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바탕을 두어서 건강에 대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 생활습관 의학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나쁜 생활습관은 일단 잘못 먹는 거겠죠. 그런데 그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먹기 때문에 먹는 시간들이 뒤로 밀려서 건강한 생활의 루틴이 깨지는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움직임이 적은 것인데요. 대부분은 앉아서 생활하거나 또 운전을 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아서 나중에 뭐 헬스클럽을 가거나 이렇게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으면 몸을 움직이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움직임이 적은 것 때문에 만성질환과 또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 연결된 것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스트레스를 받는 그 근본 원인이 화에 비롯되잖아요. 근데 이 화라고 하는 것이 뭐 업무에서도 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간관계로부터 이제 오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자신만의 솔루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3가지가 현대인들의 큰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활습관 질병은 사실은 모든 병들이 잘못된 생활습관으로부터 오겠죠. 특별히 이제 먹는 것으로부터 기인하는 병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망하는 암이 바로 먹는 것에서부터 기인하고요. 많은 분들이 암은 유전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유전적 요인은 10에서 15% 정도 차지하고요. 대부분은 잘못된 식습관에서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사증후군은 대표적으로 먹는 걸 잘못 먹어서 오는 병이겠죠. 그 솔루션도 역시 잘못 먹는 것들을 바로잡으면 고칠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또 사실은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먹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잘못 먹기 때문에 소화를 잘못시키고 또 장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독소들이 뇌로 올라가서 우울증이나 또는 불면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잘못 먹는 것이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생활습관 의학 중에서 요리의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요리의학 그러면 요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다는 것에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거죠. 그래서 먹는 것이 단지 하나의 먹는 행위 또는 음식을 만드는 과정뿐만 아니라 거기에 과학적인 베이스들이 추가가 되고요. 또한 아름다움도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요리의학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예술과 과학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예전에는 제가 비만하신 분들이나 고혈압 있으신 분들한테 이거 드세요, 이거 드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드렸다면 요즘은 그분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점검을 하고
그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장을 볼지, 또 그분들의 체질에 맞게 어떤 음식을 드시면 좋을지를 안내해 드리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일상 속에서 그것을 요리해서 드실지, 어떻게 휴대하고 다니면서 점심 식사를 하실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코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요리의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소통입니다. 그래서 음식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문화이고, 우리가 문화를 통해서 음식을 나누면서 음식 문화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음식을 아무리 선택을 해도 문화 속에서 녹여내지 않으면 그것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요리의학에서는 어떻게 내가 건강한 음식을 내 커뮤니티 안에서, 내 가족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같이 나눌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코칭하고, 또 이런 소통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또 형성하도록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이나 아니면 대시 식단 같이 조금 알려진 유명한 식단들은 특정 질환을 고치기 위한 하나의 다이어트 패턴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다이어트 패턴을 내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때 어떻게 내가 실천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죠. 내가 교과서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녹여내는 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요리의학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내가 몇 시에 이 음식을 먹고, 또 언제 냉장고를 어떻게 청소를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어느 쇼핑몰에서 구입을 하고, 이런 어떤 엄마 같은 마음으로 세세한 정보를 나눠드리고요. 제가 채식 한약사가 된 것은 사실은 채식 공부를 하다가 굉장히 놀랐었어요. 맨 처음에는 채식을 그냥 제 자신에게, 개인에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채식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채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또 기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동물에 대한 어떤 착취라든지,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채식이 건강에 대한 솔루션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예, 고기를 막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그걸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내가 속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건강하려면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저거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사실은 허구였구나. 이걸 알려줘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마침 그때 제가 이제 한약국을 다시 시작을 하려는 때여가지고 컨셉을 그렇게 채식 한약국 이렇게 내걸고 오시는 분들한테 약만 처방하는 게 아니라 식단을 좀 처방을 하고요. 처음이라서 시간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환자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좀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과 좀 더 많이 친해지면서 채식 한약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예 이렇게 고유명사처럼 된 것 같습니다. 채식을 하면서 달라진 거는요, 제 몸에 대해서 일단 관심이 많아졌고요. 음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졌고, 생활기술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병에 걸렸거나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접근해서 고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총체적인 솔루션을 갖게 된 거죠. 물론 제 직업이 이제 이렇게 병을 고치는 직업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제가 책에 쓰거나 제가 말한 건 다 제가 실험해보고 제 몸으로 실천한 것들만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몸으로 해보니까 정말 채식이 좋더라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도 사람이니까 나이 들면서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을 오래 방치하지 않고 금방 회복시킬 수 있는 제 나름의 솔루션을 갖게 된 것이 채식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비건 채식이고요. 20년째입니다. 맨 처음에 채식을 했을 때는 약간의 유제품을 허용했는데요. 그 이후에 그 유제품이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또 장애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유제품을 끊었습니다. 현재로는 비건 채식이고요. 비건 채식을 한 지도 1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방에서는 우리 몸이 자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의보감을 쓴 허준 선생님도 만약에 우리 몸에 병이 들면 약을 쓰기 전에 음식을 먼저 쓰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의학의 대가인 히포크라테스도 너의 음식이 약이 되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약국을 맨 처음에 오픈을 했을 때 단지 그 증상에 대해서 약을 쓰거나 병에 대해서 어떤 한약을 처방하는 거에 앞서서 음식을 통해서
뭔가 병을 좀 고치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걸 해보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한방채식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내걸고 거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철학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한방채식은 한방의 음양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몸이 자연이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음과 양의 균형 잡힌 어떤 상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음식을 통해서 음식의 음과 양, 또 음식의 오행, 오장, 오색, 오미의 이런 원리들을 구축해서 오시는 환자분들께 체질에 맞게 그리고 증상에 맞게 구체적으로 음식 처방을 하는 것을 한방채식이라고 제가 명명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한방채식 한약국을 연 지가 20년이 되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채식이 유행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채식을 조금 더 건강하게 안내를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1:1 맞춤형으로 처방을 하기 위해서 한방채식이라는 그런 접근법을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 놀랍게도 서구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들이 자연식물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컬러푸드, 그리고 통곡물 위주의 식단, 그러면서 음식을 가능하면 조리하지 말고 생으로 먹고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체질을 고려하고 또 오색을 고려한 그런 이론들이 서구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채식이 건강하지 않다라기보다는 채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육식과 이분법으로 나누면 채식의 범주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 채식 안에서도 조금 더 영양학적인 균형을 잡아서 먹는 방법이다라고 안내할 수 있겠고요. 그 안에서도 또 다양한 영양학적인 균형을 고려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한방채식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체질, 그 다음에 우리의 성향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는 것을 한방채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20년 넘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체질에 따른 음식에 따라서 사람의 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체질적으로 굉장히 치우쳐 있는 분들이 체질과 다른 음식을 먹었을 때는 분명히 부작용이 나타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너무나 많은 독소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 문제였고요. 그리고 자기 증상에 맞게 음식을 선택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음식을 반복하고 먹는 생활 습관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질을 나누고 체질에 맞는 음식을 가이드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먼저 어떤 증상에 어떤 음식을 피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어떤 성향이나 체질을 검토한 다음에 체질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도록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의 경우는 사실은 성질이 좀 차다고 생각해서 빈속에 사과를 먹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과를 먹기 전에 생강차 한 잔을 마신다거나 몸을 데울 수 있는 차 한 잔을 통해서 위장 점막을 따뜻하게 한다면 어느 체질이나 사과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서양 사람들이 사과를 먹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반은 돼야 되잖아요. 몸량으로 따지면.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어왔던 음식군들을 보면은 대부분 성격이 차고 따뜻하고의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것들을 함께 조리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성격들을 중성으로 만들어서 계속 먹어왔던 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전통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이 먹으면서 우리 민족의 장내 미생물들이 거기에 적응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검증된 음식들을 먹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채식 한약국을 열고 나서 한 달짜리 채식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첫 번째 왔던 수강생이 그 친구가 25세 때 왔었는데 고혈압이었어요. 본태성 고혈압으로 와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고혈압을 갖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이것저것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혈압을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한 달 만에 고혈압이 딱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종교처럼 저를 믿고 따르게 되어서 아직까지도 제 옆에 있습니다. 제가 처방을 특별히 했던 게 아니라 한 달 정도의 간헐적 채식을 같이 했었는데요. 한 달 동안 음식을 이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강력하게 먹지 못하도록 했겠죠. 그리고 채식이 왜 중요한가를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설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조금 더 올인을 하면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하거든요. 단지 숙제처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흡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먹어야 될 음식으로 주로 음식을 컬러 푸드를 위주로 해서 현미식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를 하루에 한 줌 먹도록 하고 해조류와 함께 그리고 다양한 채소들을 먹게 했는데 많이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한테 그러진 않는데 그 친구의 경우는 열이 많은 소양 체질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체질을 많이 가리진 않지만 분명하게 열이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생채식을 권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영양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콩과 그다음에 통곡류를 같이 섭취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순수하게 제가 권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가장 보람이 있는 경우는 불임 환자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아기를 갖고 싶다고 했을 때 채식을 권해서 아기가 탄생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대사증후군 환자들은 사실은 일상의 환자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흔하게 고쳐지는 질병이고요. 또 채식 한약국이기 때문에 많은 알러지 환자분들이 오시거든요. 근데 알러지 환자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 지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안 해본 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밤에는 이 막 호르몬이 코티솔 호르몬 수치가 업앤다운 하면서 굉장히 가려움증에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뭐 가족 간의 관계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경우도 많은데 채식을 통해서 한 3개월, 4개월 만에 완치가 된 경우들이 많고요. 그런 친구들이 뭐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치유됐던 친구들이 군대 가서 연락이 온다거나 나중에 결혼한다고 찾아온다거나 그럴 경우가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식단을 준비할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된다 했을 때는 아침, 점심, 저녁의 루틴을 제가 정해드리는데요. 일단 기상 전에 공복에 무엇을 먹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복에 일어나자마자 자극적인 카페인이나 아니면 냉장고로 가셔서 찬 음료부터 꺼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찬 우유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 그 위장 점막은 수면하는 동안, 잠자는 동안 굉장히 이렇게 릴렉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찬 게 들어가거나 카페인이 들어가면 이렇게 위축이 되면서 위험, 만성 위축성 위험 같은 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은 사실은 코티솔 호르몬이 최고치에 달하는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약간 흥분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카페인을 드시면 더 신경이 좀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공복에 드시는 카페인이 하루 종일 예민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고요. 그 아침 공복에 드시는 음식이 하루의 컨디션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좀 부드럽고 따뜻한 것을 권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식전에 약간의 섬유질을 섭취할 수 있다면 이 배변 활동을 이렇게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로 권하면서 아침 식전에 드시는 것들을 같이 권하는데요. 아침에는 밤새 일한 간을 위해서 간 디톡스 주스를 제가 권해드리는데 간 디톡스 티를 만드시는 방법은 레몬즙이나 아니면 천연 발효 식초를 밥숟가락으로 한 숟갈 정도를 따뜻한 물에, 너무 뜨거운 물은 안 됩니다. 따뜻한 물에 타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강황가루를 약간 2분의 1스푼, 1티스푼 이렇게 살짝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대로 드시면은 그 레몬의 산 때문에 약간 속쓰림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처럼. 그래서 여기에 약간의 죽염이나 천일염을 조금 타는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간 디톡스 티를 공복에 드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된장차를 또 개발한 게 있는데요. 된장차는 된장을 아주 연하게 그래서 짜지 않게 물에서 타서 드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매일 드시려면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게 두부 된장차라는 게 있어요. 두부하고 된장을 1:1 비율로 이렇게 켜켜이 만들어서 이걸 한 2주 정도 냉장고에 발효시킵니다. 그래서 이 발효시킨 거를 이렇게 한 2분의 1 티스푼 정도를 따뜻한 온수 머그잔 한 컵에 타서 매일 아침에 공복에 드시는 겁니다. 이 된장차 효능 보신 분들이 저한테 고맙다는 말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위를 좀 부드럽게 깨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아침, 점심, 저녁에 이 패턴이 다른데요. 아침은 독소를 배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은 차라리 먹지 말아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제 니시의학
에서도 아침을 이제 조식 폐지를 하면은 훨씬 독소 배출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침부터 일을 많이 하셔야거나 두뇌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면 약간의 포도당을 섭취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제당류의 포도당이 아니라 섬유질이 풍부한 그런 전분류가 좋은데, 대표적으로는 저는 고구마 또는 단호박을 권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사과를 반 개 정도 곁들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과 반 개를 먹고 고구마를 찝니다. 그러면서 고구마 찌는 한 몇십 분 동안, 한 10분 동안 이렇게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샤워를 하거나 하고, 그게 쪄지면 이제 그거를 먹고 거기에 곁들여서 두유를 좀 발효를 시켜서 두유 요거트로 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침은 가능하면 부드럽고 섬유질이 풍부한 것들을 권하고요. 또 고구마가 너무 목에 메인다 이러신 분들은 김치랑 꼭 곁들여서 드시거나 아니면은 아몬드 우유랑 같이 갈아서 드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로는 그렇게 권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 식사는 많은 분들이 점심을 일 때문에 건너뛰거나 대충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햄버거 하나를 드신다거나. 근데 저는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 시간에는 우리 몸이 굉장히 에너제틱한 시간이기 때문에 영양을 또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권하는 거는 비빔밥입니다. 비빔밥은 영양도 풍부하고 채소도 다양하게 먹을 수가 있으면서 질리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빔밥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흰 쌀밥이 아니라 현미밥이면 좋겠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으신 분들이다 그러면은 계란은 좀 빼고 주세요 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고기도 뺐으면 좋겠죠. 그래서 산채 비빔밥이나 아니면은 채소 비빔밥, 거기에 새싹이 좀 얹어져 있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빔밥집이 없다 그러면 뭐 청국장이나 두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집에서 만약에 싸가지고 가시는 분들이다 그러면은 저는 채소찜을 좀 권하는 편인데, 채소를 5가지 컬러에 맞게 채소를 이렇게 한 번에 다 찝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3끼에 나눠서 조금씩 드시면 참 몸에도 좋고 드시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식을 꼭 챙겨서 먹는 편인데요. 간식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딱 오후 4시. 오후 4시에 간식을 드시면 장점이 뭐냐면 저녁에 과식을 안 하게 돼요. 간식을 안 드시거나 공복감이 너무 길면은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식을 드시는 게 좋은데, 어떤 분들은 간식이 주식보다 칼로리가 더 높아요. 왜냐하면 주식은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밥은 안 먹고 샐러드를 드시는 분들 있죠. 그런데 간식은 이제 단 게 땡기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간식도 매 끼니를 드시듯이 루틴으로 정해 놓으세요. 간식에 추천드릴 수 있는 것은 견과류 한 줌 또는 과일, 그리고 이제 허브티나 아니면은 제가 또 추천드리는 거는 아몬드 우유나 귀리 우유에다가 강황가루를 타서 좀 따끈하게 드시는 것도 좋거든요. 그렇게 드시면은 공복감도 허기도 좀 채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허기가 지신다 그러면은 뭐 조금 이렇게 고구마나 이런 것들을 드실 수 있겠죠. 저녁 식사는 좀 포만감이 있으면서 칼로리는 착하고 소화는 잘 되면 좋겠죠. 저녁을 먹고 났는데 더부룩하다, 먹고 나자마자 존다, 이거는 소화가 안 되는 걸 드신 거예요. 우리가 몸이 소화하다가 지치면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식곤증 있으신 분들은 체력이 많이 떨어지신 거예요. 저녁에 소화를 잘 못 시키고 자면은 아침에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집니다. 어깨가 결리고 더부룩하고, 또 어떤 분들은 부어 있으시죠. 다 소화가 안 돼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시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리고 저녁 식사는 언제 먹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제가 권하기로는 만약에 좀 그 칼로리가 좀 적당한 걸 드셨다, 취침 전에 한 3시간, 최소 3시간, 맥시멈으로 한 5시간 정도가 적당하다. 가령 한 7시쯤 식사를 하셨다 그러면 8, 9, 10, 11, 12 자정쯤에는 주무시게 되잖아요. 근데 취침 시간이 조금 이르다, 10시쯤 주무신다 그럴 때는 저녁 식사를 최소 6시간은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저녁 식사로는 그렇게 해서 권하는 게, 이제 저는 전통 한식을 많이 권하는데요. 뿌리 채소를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뿌리류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도 있고 우리 하체를 튼튼하게 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뿌리 채소를 드시면 음의 기운을 보충을 해줘서 저녁에 에너지를 좀 더 안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속도 편합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된장국을 좀 심심하게 짜지 않게, 짜게 드시면 밤에 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심심하게 이렇게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건강을 해치는 아침 루틴은요, 첫 번째로 찬 음식부터 드시는 겁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음료나 특히 음료 중에서도 탄산음료를 만약에 아침에 드신다, 그러면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화학적인 착색료나 방부제뿐만 아니라 탄산이 굉장히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탄산음료에는 당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올리는 작용을 하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두 번째가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의 경우에는 코티솔 호르몬 수치가 최고치에 이르렀을 때 카페인을 넣어서 더 예민하게 할 수가 있고요. 카페인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카페인이 우리 몸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또 로스팅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다른데, 굉장히 강하게 에스프레소로 드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위험에 걸려 있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면증을 갖고 계시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드시는 커피는 괜찮겠지 하고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괜찮지 않습니다. 아침에 드시는 커피도 안 좋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침에 고칼로리 음식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고칼로리 고지방 식품부터 드시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굉장히 높이고요. 우리 혈관알을 포화 상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습관이라고 하는 게 내가 공복에 음식을 먹잖아요. 훨씬 자극적이 됩니다. 그래서 공복에는 가능하면 부드럽고 따뜻하게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침에 식사하시면서 핸드폰 보시고 컴퓨터 보시면서 식사 건성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가스가 찹니다. 그러니까 가령 커피 한 잔 드시면서 핸드폰 검색하시면서 이렇게 아침을 맞이하시는 분들은 만성적으로 가스가 차고 더부룩한 그런 소화 장애를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태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아침 루틴을 꼭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아침에 그러면은 어떻게 건강하게 일어나자마자 아침을 맞이할까? 아침에 일어나시면은요, 일단 햇볕을 보셔야 돼요. 햇볕이 이쪽에 손가채 쪽에 우리의 생체 시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햇볕을 보면은 아침이 왔다,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이렇게 알려줍니다. 커피로 깨우는 게 아니라 햇볕을 여기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디톡스 티를 한 잔 만들어 드시면 되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디톡스의 재료가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은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나 디톡스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농약이 없는 게 좋겠죠.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무농약으로 레몬이 재배되니까 활용하시면 좋겠고, 이 레몬이 없으신 분들은 사과식초를 제가 권해드리는데, 사과식초는 혈관이나 우리 세포 벽에 끼어 있는 때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천연 발효된 사과식초를 레몬 대신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과식초가 없다? 그럼 다른 식초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식초는 아까 제가 이제 5장 중에서 간의 건강을 돌보는 그런 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신맛을 좀 보여줄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신맛이라고 할 때 여러분 레몬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레몬 생각하면은 막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수축하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이렇게 잤다가 일어날 때 약간 이렇게 깨워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딱딱한 것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작용이 있어서 레몬을 아침에 권하고요. 그 다음에 간이 밤새 우리 저녁에 드셨던 것들, 하루 종일 먹었던 독소 물질들, 영양 물질들을 다 대사하면서 간이 밤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간한테 감사하다고 이제 인사를 드리는 게 레몬 디톡스 티예요. 따뜻한 온수를 한 미지근한 정도가 좋습니다. 미지근한 정도의 온수를 한 컵, 한 200ml 정도 받으시고요. 거기에다가 사과식초나 레몬즙을 직접 짜셔가지고 밥숟가락으로 한 숟갈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강황가루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강황은 서양에서는 감기약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관절염에도 강황을 처방을 합니다. 만성염증이 있거나 내가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 그러면은 강황을 드셔야 됩니다. 어쨌든 강황은 커큐민 성분이 있는데요. 그 커큐민 성분이 염증을 해결해 주는데 또 좋은 역할을 하고, 장내 독소를 표적 주자를 해서 장내 미생물 중에서 우리 몸에 불필요하거나 암을 유발하는 미생물이 있다 그러면은 이 커큐민 성분이 들어가서 표적을 해서 딱 잡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으신 분들, 만성염증이 있으신 분들, 독소가 있으신 분들은 강황을 꼭 친하게 지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레몬과 강황이라고 하는 항염작용이 풍부하고 항산화작용이 풍부한 것을 타서 드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산성을 조금 중화시키기 위해서 꿀을 좀 타시거나 아니면 소금을 반드시 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너무 짜지 않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몬 디톡스 티를 저는 권해드리고요. 또 하나 또 권해드리는 게 있는데 음양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음양탕은 이제 한방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음과 양을 다 조합해서 먹는다는 건데 거창한 이름이지만 굉장히 만드는 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정수기 물이나 아니면 물을 이렇게 끓는 물을 한 컵 정도 끓이셔가지고 머그잔에 한 반 정도를 채우세요. 그리고 그것의 반, 가령 머그잔의 반을 한 200ml 채웠다 그러면은 나머지 100ml를 냉수로 채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양과 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들이키는 거죠. 뭐 원샷은 아니더라도 천천히 들이키면은 속까지 이렇게 대류작용이 일어나면서 속이 편안해지고 이렇게 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효과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양탕을 권해드리고요. 암 환자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제 주변에만 해도 유방암 환자분들이 제 친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1, 2년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암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더 건강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암에 걸린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또는 제가 이제 강의 때 암 환자분들을 뵈면은 가장 크게 회개하는 점이 너무 자기 자신을 소홀히 대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너무 앞만 보고 살았다. 이 고비만 넘기면 뭔가 될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나한테 이런 암 선고가 왔더라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한방채식이라고 했을 때는 음식에 집중해서 어떤 음식을 먹을까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면 요리의학은 이런 음식을 단지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지 않기 위해서 선택하는 음식이 아니라 내 삶을 이제 정말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삶을 어떻게 즐기면서, 그리고 이 식이요법도 그냥 숙제처럼 따라가는 식이요법이 아니라 내 일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식단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하는 것이 요리의학입니다. 제가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피크닉을 가기도 하고요. 또 저는 이번에 제 책 매직스푼에서 제가 그림을 직접 그렸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 약을 써서 병을 고쳐야지 그림을 왜 그립니까? 이러시는데 저한테는 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도 제가 요리의학과 한방채식을 실현하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그 그림을 보시는 분들이 그 그림을 통해서 힐링을 받으시고 그림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어지고 나도 저렇게 음식과 교감하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리의학이라는 것은 단지 음식을 나의 바깥에 있는 대상이 아니라 내 삶으로 스며들어오게 하는 그런 하나의 프로세스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척하는 방법도 굉장히 학자들마다 또 연구 결과마다 실험 결과마다 다른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식약처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수돗물이 흐르는 데서 씻으면은 농약을 더 잘 배출할 것 같지만 세척할 것 같지만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물을 받아서 거기에 담궈서 흔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하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물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아끼는 측면에서도 물을 담으셔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세척하기를 한 3번 정도 반복하면 좋다고 하고요. 이렇게 뭐 양파나 파처럼 껍질이 있는 데는 바깥의 껍질을 좀 벗겨내시고 안에서 좀 닦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추나 깻잎처럼 이렇게 돌기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잠시 한 1분 정도 담그셨다가 흔들어서 세척하시기를 한 2번 정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해외에서 제가 이제 본 그 보고서에서는 베이킹소다에 한 12분 정도 담궈 놓는 게 가장 농약 배출률이 좋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친환경 식품을 구입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물을 담가서 물을 받아서 거기에 흔들어 세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티에이징 그러면 이게 노화라는 게 사실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저도 거울 볼 때마다 어머나 놀래요. 그런데 이 노화를 사실 거부하려고 그러면 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사실 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안티에이징 그랬을 때 우리 몸이 산화된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이 녹쓰는 것을 산화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예전에 화학 시간에 산화 환원 반응 이런 걸 배우잖아요. 젊음을 돌이킨다 이런 거는 환원 반응을 일으킨다는 건데
사실은 현대인들에게 주어진 수명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은요 95% 이상을 채식을 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을 굉장히 중시한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규칙성 안에 몸의 움직임을 굉장히 배려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일상생활 속에서 노동을, 자질구레한 노동을 통해서 몸을 계속 움직인다는 것이죠.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을 보면 100세까지도 밥을 계속 해서 드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래 사시는 분들의 특징은 취미 생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솔루션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쿨하게, 유머러스하게 좀 다룰 수 있는 나만의 스트레스 솔루션을 하나쯤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분들은 로컬 푸드, 지역에서 생산된 음식을 먹고 있었대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식을 먹는 게 신토부리이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내에 사는 미생물들이 최적화된 음식이 바로 이 전통 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먹어왔던 그런 식품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같이, 그런 요소들을 같이 품고 있기 때문에 전통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최근에는 식품 안전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믿을 만한 사람이 농사 지은 것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텃밭 농사를 짓는 게 가장 좋고, 그렇지 않다 하면 내가 아는 농부로부터 식료품을 좀 사서 먹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다 그러면 믿을 만한 어떤 쇼핑몰이라든지, 또 저는 이제 생협과 같은 유기농 식품 물류를 또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내가 먹거리에 대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장수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커뮤니티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한다는 거였어요. 오래 사시는 분들 특징이 홀로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요즘 고독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친구가 더 많이 필요하고요. 또 어떨 때 가장 행복하냐면, 내가 그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 그 자존감이 이 사람에게 더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후 대책을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이제 돈이나 자식이 노후 대책이었다면 이제는 그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가 몸이 좀 건강하면 일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그리고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소일거리,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내가 건강하게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고 구입할 수 있는 생활 기술과 내가 건강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어떤 식품에 대한 쇼핑몰, 이런 정보들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외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진짜 되게 매력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연세가 100세 가까이 되는데도 너무 근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막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하고요. 여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치장을 하고 나타나세요.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은 막 중절모에다가 본인들을 이렇게 가꾸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를 이제 나왔다 그러면 전기차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뭐가 유행한다 그러면 그거를 또 이렇게 검색을 해서 알아보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굉장히 주변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경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 들면은 찬밥 신세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이 들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관심이 아니라 집착이나 간섭을 하죠. 관심은 경청이죠.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요즘 고민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항상 들어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분과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만나면 이분들이 경청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권위적으로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반응을 해요. 어머, 너무 멋지다. 어머,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했어?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니까 대화가 재밌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좀 그런 멋진 노인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분들한테 있어서 건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과 약간 다르다면, 그래서 강박적으로 추구할 때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가뜩이나 평생 일만 하고 숙제만 하고 산 인생인데 건강마저도 숙제까지 해야 되니 얼마나 지겨워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재미있게 해요. 그러니까 호기심의 대상이야. 건강도 호기심의 대상, 음식도 호기심의 대상.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온 책을 이렇게 한글로 된 책도 뭐 못 읽으시지만 이렇게 보내드리면 그거를 번역기를 돌려서 다 보시고 포스트잇으로 다 붙여서 다음번에 만나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나이가 든다는 거는 호기심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점점 호기심의 통로를 닫고 잔소리만 늘어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나이 들면서 그런 어떤 호기심을 개발하는 이런 삶의 동력들을 좀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이 들어서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은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사는 분들이 행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커뮤니티 안에서 뭔가 조금 공익적인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지역사회에서 환경운동에 좀 도움을 주시거나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일을 하시다 보면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종의 노후 대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1980년대에 중국의 각 대륙별 식단을 통해서 그 각 대륙의 그 식단마다 어떤 질병률과 사망률이 연관이 있는지를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요. 콜린 캠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코넬 대학의 영양생화학자였는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중국에 있는 학자들과 같이 그 연계를 해서 중국 대륙의 식단을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어떤 지역에서는 고기를 위주로 동물성 식단을 가지고 있었고요. 어떤 지역에서는 진짜 풀떼기 밥상에 식물성 식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8,000개의 요소를 다 입력을 했는데 동일한 결론을 낸 게 있는데요. 그것은 동물성 식단을 드시는 그런 주에서는 공통적으로 병에 많이 걸리고 암도 한 가지 암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암이 한 번에 걸리고 빨리 죽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식물성 식단 위주로 드시는 그런 식사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오래 살고 병도 많이 안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채식주의자가 아니었는데 그 결과를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하면서 질병역학의 그랑프리라는 대서 특필을 하면서 서구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최근 현대 영양학 트렌드를 바꾸기 시작했고요. 자연식물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장수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니까 이제 이 중국 연구에서도 굉장히 그게 극명한 대비를 보였듯이 일본의 오키나와라든지 이렇게 그 나라별로 장수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또 지중해 식단이 나온 것도 그 장수하는 지역 때문이었는데 여기를 찾아가서 어떻게 사람들이 먹고 사는지를 봤더니 대부분 95% 이상이 채식을 하더라. 그런데 채식을 하는데 가공식품 채식이 아니라 직접 농사지은 그 지역 농산물, 그러니까 이웃이 농사지어서 서로 나눠 먹는 그런 특산품이 되는 그런 식품들을 먹었고 각 지역마다 뭔가 조금 이렇게 독창적인, 가령 우리나라에는 김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나또 이런 게 있듯이 그 지역의 특산품이 되는 음식을 굉장히 사랑하고 자주 먹었더라. 그리고 이분들은 포만감이 들기 전에 식사를 멈추는 그런 습관이 있으시대요. 그리고 루틴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를 하고 몇 시에 먹고 오후에는 뭐를 하고 그리고 규칙적인 시간에 먹고 규칙적인 시간에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일상 속에서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러웠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지역에서는 굉장히 가파른 언덕이 있는데 도로공사를 하지 않는데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일상이기 때문에 젊은이들도 올라가기 힘든 가파른 언덕 위에서 살면서 언덕 아래까지 오르내리기를 매일 반복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오래 산다는 거였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오래 사시는 분들의 특징은 자연식을 하고 지역 농산물을 먹고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이 뭐였냐면은 천연 조미료를 사용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적인 어떤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가령 허브류, 이렇게 맛을 낼 때 이렇게 마늘, 생강, 고추 이런 것들도 직접 농사 지은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고수라든지 파슬리라든지 이런 천연 허브들로 향신료로 맛을 내고 그리고 화학적인 것들을 조리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간을 세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적당히 알코올을 즐긴다. 알코올을 전혀 안 먹는 건 아니었지만 만취가 되도록 절대 먹지 않는다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중독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은 조리를 할 때 과하게 조리하지 않는데요. 가령 튀김 음식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가공식품 이런 거 잘 안 먹는 거죠.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이클 폴란이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모르는 음식을 먹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우리 할머니 세대에 없었던 음식, 우리 할머니 세대에 피자 이런 거 없었거든요. 치맥 없었습니다. 통닭은 있었지만 이런 거 먹지 말라는 뜻이죠. 예, 여기에서 이제 그 시인하는 것은 가공식품을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수하는 비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것을 삶으로 녹여내서 규칙적으로 그렇게 식사하는 거는 쉽지 않겠죠? 채식하면서 즐겁게 살아라 입니다. 이렇게 장수하는 그런 지역을 가보면요, 그 지역 사람들 굉장히 즐겁게 악기 연주를 하거나 함께 춤을 추거나 댄스 파티를 즐기거나 모닥불에 둘러앉아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커뮤니티 문화가 굉장히 발달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문화들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 개인주의적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이런 문화는 좀 사라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뭔가 좀 술이 곤드레 만드레 취하는 문화라서 이런 문화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채식을 위주로 식사하시고 아니면 저처럼 채식을 하시고 그리고 즐겁게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암은 유전적 요인과 또 발암물질에 의해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또 발암물질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환경 호르몬도 있고 음식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도 또 세포가 변이가 돼서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네, 통계에 의하면은 실제로 유전적인 요소보다는 잘못된 식습관에서 오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여기 공기 중에도 지금 막 발암물질들이 떠다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거든요. 결국은 자기 세포가 얼마나 튼튼하게 면역력을 지키고 있느냐의 문제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독소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암에 걸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주에서 이 작은 별로 이렇게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이 별이 살만한 거죠. 근데 우리 별 입장에서 보면 얘가 돌연변인 거예요. 나랑 너무 안 맞는 애인 건데 얘는 이 별이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경을 다녀요. 세포가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데 정착을 하는데 혼자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외롭잖아요. 그래갖고 증식을 하죠. 그래서 암이 이제 발현이 되고 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암의 전이 과정에 기여하는 요소로는 동물성 단백질을 1위로 꼽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트랜스 지방이나 또 가공식품, 화학적인 물질들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동물성 지방 중에서 동물성 고기를 태워서 먹거나 고온에 이제 가열해서 먹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유제품인데요. 유제품은 암의 성장에 굉장히 기여를 합니다. GIF1이라고 하는 성장 인자가 있는데 이 인자가 이제 유제품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유제품에 들어있어서 이 인자가 암을 굉장히 빠르게 증식을 시키죠. 그래서 콜린 캠벨 박사가 중국의 각 지역에 어떻게 먹는 식단을 비교 분석해 보면서 암이 많이 걸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뭘 먹고 사는가를 봤더니 동물성 단백질을 위주로 먹고 있고 유제품 섭취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유제품 섭취가 높은 지역에서는 유방암이나 난소암이나 또는 전립선 암과 같이 생식기 암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성장인자 때문이고요. 또 동물성 단백질 자체가 동물성 지방과 짝을 이루고 있는데 사실은 동물성 지방이 암을 발현시키는 게 아니라 동물성 단백질이 암을 빠르게 증식시키는 데서 여러 가지 합병증에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암이 더 유발되기도 하고 더 빨리 성장하기도 하는데요. 고온으로 조리하는 경우가 그렇고요.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동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식물성 지방의 경우에도 과량으로 사용하거나 반복해서 튀긴다거나 그러면은 기름의 성분 자체가 트랜스화 되어서 또 발암물질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암이라고 하는 거는 종양이잖아요. 종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염증이 이 양성과 있고 악성이 있는데 양성은 전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지가 크든 작든 지 혼자 자라는 애고,
악성은 얘가 퍼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성 종양도 사실은 언젠가 악성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몸에 있는 모든 염증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체액이 산성화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 우리 몸이 균형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몸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식단을 회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을 유발하는 식품 6가지로 나타나는 건요. 첫 번째가 붉은색 고기이고요. 붉은색 고기 중에서도 그것을 가공해서 먹을 경우는 훨씬 더 발암 성분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제품입니다. 유제품 중에서도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 치즈인데요. 치즈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포화지방 수치가 높기 때문에 칼로리도 높죠. 그래서 요즘 이제 나이 드신 분뿐만 아니라 젊은 층들에서도 굉장히 암이 많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대사증후군 걸리신 분들도 많은데 이 유제품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치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많은데 치즈나 버터처럼 유제품을 2차 가공한 식품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제품 자체가 유당불내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장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장 트러블을 일으켜서 설사와 변비를 반복하게 하거나 알러지 증상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암에 걸릴 경우에 성장인자로 작용을 해서 암의 증식을 빠르게 할 수 있고 유제품 자체가 난소암이나 또는 유방암, 전립선암과 같은 생식기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터 윌렛 박사라고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학장님이신데요. 전체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식단 가이드의 이트란셋 리포트의 총책임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이 공장식 축산으로 지금 사육하는 소액에서 나오는 우유는 절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전립선암이나 난소암이나 유방암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한 세포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알코올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알코올을 빈번하게 먹으면서 과하게 과음을 하는 경우는 단지 알코올 중독 자체도 문제지만 이것이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암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알코올을 그냥 알코올만 드시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안주 문화가 또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술과 고기를 같이 먹는 경우가 위험하죠.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50대 이후, 40대 이후라고 할게요. 40대 이후에 중년 남성들에게서 나타난 증상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너가 40이 넘어봐라. 몸이 달라진다. 얘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이제 뱃살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전만 못한 체력이 나타나고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혈당약이 이제 추가되죠.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한 가지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중에 뭐라도 하나 걸리면은 나머지는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그게 바로 고기와 술을 같이 먹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술 없이 못 살아요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한 번에 한 잔 정도씩 이렇게 드신다면 간에서 알코올을 해독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알코올이 아니어도 이미 간이 굉장히 독소로 많이 차 있어요. 고기 드시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화학적인 어떤 식품을 많이 먹고 하면 간이 이미 지쳐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 알코올이 들어가면 알코올 해독이 뒤로 밀리겠죠. 만약에 간이 아주 싱싱하고 건강한 상태다. 그럴 때 알코올을 먹었다. 그러면은 알코올을 금방 해독합니다. 그래서 몸이 그 문제가 없어요. 장수하시는 분들 중에서 알코올을 즐기면서도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는 간에서 해독을 잘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에 하나쯤은 가지고 있고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굉장히 찌뿌둥하고 어깨가 결리고 다시는 일어나고 싶지 않아. 이런 상태라면 알코올을 드셨다? 그러면 발암물질을 정말로 제대로 드신 거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게 설탕인데요. 설탕은 단지 칼로리만 높은 게 아닙니다. 설탕은 중요한 게 염증을 유발합니다. 세포를 노화시키고요.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염증이 결국은 종양을 만들고, 그죠? 종양이 전이가 되면 나중에는 암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설탕 자체가 암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고기와 술을 드시다가 술이 너무 독해서 콜라를 한 잔 시켰다. 이러면 어떻게 되니까 당분을 섭취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째 발암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탄산음료입니다.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를 드시면
처음에는 갈증을 해소하는 듯 보이지만 드시면 드실수록 더 갈증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이 몸에 있는 수분을 말려버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들어있는 굉장히 다양한 화학적인 물질들이 몸에 있는 수분을 고갈시킵니다. 그래서 더 갈증을 나게 하고 더 탄산음료가 땡기게 만들고 또 그리고 그 물질들을 간에서 해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음료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강 전략 중에 하나로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GMO 식품인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바로는 한 40세대를 거쳐서도 그 유전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GMO 작물을 농사를 지으면 그 근방의 모든 작물들이 사실은 다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그만큼 아주 강력한 화학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고요.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한 물질인데 동시에 발암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GMO는 농사를 짓지도 말아야 되고 소비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량 생산해서 다국적 기업에서 생산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윤리적인 소비 그리고 똑똑한 소비자가 되셔서 GMO를 구입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게 건강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 농산물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GMO는 사실은 다 표식을 해야만 정상인데 표식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로 이제 콩이나 옥수수, 카놀라유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가 참 알기 어렵게 애매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신다면 믿을 만한 농부가 지은 농산물을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국내산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기농 생협이나 이런 먹거리 운동을 하는 이유가 단지 나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먹거리의 전체의 그 흐름을 바꿔놓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똑한 소비자가 되셔야 되고요. GMO는 반드시 우리 식탁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이제 연구에 의하면은요, 옛날에 비해서 모든 영양소들이 10분의 1도 못 미치게 지금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땅이 파괴가 되고 땅의 영양분들이 파괴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럼 땅을 왜 파괴되나요? 농약이나 화학물질들 때문에 파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우리가 먹을 거리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텃밭 농사를 지으면 좋은데 저만 해도 시간이 바빠서 텃밭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농부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라도 농부들과 직거래를 한다든지 믿을 만한 그 농부와 거래하는 게 중요하고요. 농부님들은 땅을 살리는 그런 농사법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기농산물이 사실은 비싸다고 해서 구입하시기 꺼렵다. 우리 같은 형편에 무슨 유기농이야 하시겠지만 통계를 내보면 유기농 식품을 구입하시고 소비하시는 분들은 몇 년 후에 의료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돈을 쓰면 차라리 병원에 가서 돈 쓰는 게 좀 줄어든다는 얘기니까요.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에 걸리셨다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큰 충격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지만 전략은 사실은 심플합니다. 암을 유발하거나 암세포를 성장시켜서 빠르게 전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을 멀리 하시고 그 다음에 빠르게 치유를 할 수 있는 항염작용이 있고 항산화 작용이 있는 식품을 가능하면 많이 드시면 됩니다. 그럼 유발식품은 뭐가 있냐면 붉은색 고기, 유제품, 특히 치즈나 버터류, 그리고 술, 그리고 설탕, 탄산음료, GMO입니다. 예, 이 밖에도 이제 가공된 것들, 패스트푸드, 또 화학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것들은 안 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요즘은 생선도 이렇게 중금속 오염이 많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식을 권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치유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뭐가 있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먹는 음식들을 제가 좀 선정을 해드리면은요,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버섯입니다. 버섯 같은 경우는 버섯 자체에 암 유발을 이제 성장하는 인자를 좀 억제시키는 이 버섯을 하루에 하나씩만 꾸준히 드셔도 유방암이나 생식기 암을 좀 막는데 또 성장을 전이를 시키지 않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항암식품은 마늘이죠. 저도 이제 집에서 그 흑마늘을 좀 만들어가지고 부모님께 권하거나 이러는데요. 흑마늘 같은 경우는 마늘의 그 알리신 성분이 싸한 맛을 조금 완화시켜서 누구나 드시기 좀 쉽게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폴리페놀 성분도 10배 정도 높다고 하니까 추천해 드릴만 하고요. 또 그 마늘을 일부러 드시기가 어렵다면 음식에 좀 자주 드시는 걸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마늘 자체가 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위암이나 특히 이제 이렇게 소화기에 안 좋은 염증이 있거나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이 마늘을 좀 꾸준히 드시면 좋은데, 마늘이 이렇게 또 일부러 공복에 이렇게 아린 성분이 들어가는 생마늘을 드시려고 하지 말고 공복일 때는 흑마늘 같은 형태로 드시는 게 좋고, 아니면 조리하실 때 충분히 넣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강황인데요. 강황은 특히 장이 안 좋으신 경우나 또 대장암이나 췌장암이나 어떤 관절 쪽에 안 좋으신 분들, 온몸에 만약에 어떤 그 염증이 굉장히 많다 이런 분들이 특히 암이 아니어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드실 수 있는데, 아침에 디톡스 티로 드시는 강황의 양가꾸는 좀 부족할 수가 있어서요, 밥에도 강황가루를 좀 넣어서 밥을 지어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낮에 아몬드 우유나 귀리 우유에다가 또는 두유에다가 강황가루를 1티스푼 정도 타셔서 따끈하게 데펴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강황을 좀 가까이 하시면 좋고요. 저는 계란 대신에 두부 스크램블을 권하는 편인데, 두부를 으깨서 강황가루를 넣어서 볶으시면은 노란 계란처럼 색감도 내고 굉장히 맛도 좋습니다. 그래서 두부 스크램블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리류인데요. 베리류는 세상에서 가장 항산화 작용이 높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 붉은색을 내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아름다워지고 싶은 여성이라면, 또 젊어지고 싶고 정력이 넘치고 싶은 남성이라면 꼭 베리류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베리류를 밥처럼 드실 필요는 없고요. 하루에 반 컵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방송을 보시면은 꼭 이렇게 구입을 하세요. 구입을 하시고 어쩔 때는 막 이렇게 구기자가 좋다 그러면 한약국으로 막 전화하셔가지고 구기자 없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 한 달만 지나고 나면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방송에서 나오면 그거 주문하셔가지고 한 달 드시다가 딴 거로 바꿔 타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뭐든지 루틴을 형성하셔서 꾸준하게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베리류 같은 경우를 저는 아침에 그 고구마 드실 때 거기에 이제 두유나 아니면 아몬드 밀크로 이렇게 베리로 같이 섞어서 갈아 드시거나, 아니면은 두유 요거트 발효시키셔서 같이 토핑해서 드시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레시피로 같이 만들어서 꾸준하게 매일 반 컵 정도씩을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블루베리라든지 딸기라든지 아니면 오디나 또는 석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좋은 특산품 중에 하나가 오미자, 구기자 이런 것들은 남성분들이 간 해독에도 좋고, 또 정력이 떨어지시는 나이에는 정력도 좋게 해드릴 수 있고, 여성분들 갱년기에도 호르몬 밸런스를 회복시켜주는 명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드시지 않으면 효과가 없으니까요. 꾸준하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청으로 만들어 드시면 어떠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청은 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발효를 하게 되면 성분이 약간 변하긴 하지만 당분 수치가 높죠. 그래서 비만이 있으시거나 또는 대사증후군이 있으시거나 특히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은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다.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청을 이렇게 매 끼니마다 드시거나 하는 거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 채소로 알려져 있는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방울양배추, 이런 십자가 채소들을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항암 식품으로 권합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 채소들을 저는 채소 찜으로 해서 많이 권하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찜기에다가 얘네들을 다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한 번에 찌세요. 근데 이제 방울양배추나 양배추는 조금 이제 좀 오래 찌셔야 되고, 브로콜리는 줄기는 좀 오래 쪄야 되지만 브로콜리의 색감이 누렇게 변하면은 그 이소시아네이트라고 하는 성분들이 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채소들을 찌시거나 조리할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게 색감이 살아있는 채로 조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찌되 부드러운 정도의 몇 분 정도인지를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색감이 살아있으면서
드시기 적당한 정도로 살짝 스팀에 찌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암에 유리한 식품들, 치유하는 식품들을 하루에 한 번 드시면 안 되고요. 꾸준하게 몇 끼니마다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걸 루틴하게 계속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조리 방법인데요. 가능하면 암에 걸리신 분들이라면 너무 차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게 조리하여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암 환자분들 중에서 몸이 냉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생채소가 몸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무작정 생채식부터 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중단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몸이 너무 냉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이렇게 종양이고 혹이기 때문에 이 생채식을 하시면 영양이 금방 흡수가 되고 암을 치료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전반적인 체열이 떨어져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극단적인 생채식보다는 차라리 살짝 데치거나 스팀에 쪄서 부드러운 상태로 드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어느 정도 면역력도 회복이 되고 체열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내가 조금 생활하기가 편해졌을 때, 그때는 생채식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고혈에 가열하거나 특히 튀김 음식은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해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 환자분들이라면 튀김 음식이나 고열에 가열해서 드시는 음식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혈관 내에 압력이 높아져서 피가 흐를 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태입니다. 주로 이제 이렇게 수축기 혈압이 쫙 하면서 올라가면서 그때 발생하거든요. 그 혈관이 왜 좁아지나 생각해 보면 혈관 안에 때가 끼거나 혈관이 과하게 수축되는 현상 때문이죠. 혈관을 수축하게 만드는 원인으로는 스트레스가 있겠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쫄깃쫄깃하게 쫙 빨아들이듯이 좁아집니다. 하지만 또 그 스트레스와 함께 더 추가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포화지방 그리고 고칼로리 식품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짠 음식을 먹었을 때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야기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트륨을 뽑죠. 그런데 이제 집밥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도 유독 간이 세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혈압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유전병이라고 생각해서 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고혈압이었어, 그래서 나도 혈압이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드셨던 음식 패턴이 우리 집안 내력인 거예요. 다 짜게 먹고 짠 음식 좋아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식단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화지방인데요. 이렇게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드시다 보면은 그 포화지방 자체가 자꾸 동맥벽에 끼죠. 그래서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혈압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이 높은 음식은 동물성 식품, 특히 동물성 지방, 뭐 피자, 치즈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짝을 이루는 경우입니다. 또 트랜스지방 같이 경화된 지방들을 또 이렇게 나트륨과 같이 먹는 경우인데요. 대표적인 게 라면이죠. 그리고 피자죠. 만약에 집에서 피자를 만든다 그러면 좀 덜한데, 보통 시중에서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주문해서 먹는 피자에는 굉장히 염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염분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금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소금, 나트륨 그러면 무조건 나쁜 놈이다 생각을 하지만 천일염이나 또는 죽염 같이 정제염이 아닌 그 미네랄이 같이 함유되어 있는 풍부한 소금들은 사실 몸에 이롭거든요. 그래서 몸에 병이 걸리면 오히려 소금을 추천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염분기가 있는 함초와 같은 것들은 건강식품으로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혈압을 유발하는 나트륨이 정제돼서 섭취되는 나트륨 양과 그 다음에 죽염이나 천일염과 같이 다른 미세 미네랄이 다 같이 함유된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영양 성분입니다. 그렇지만 정제되지 않은 것도 너무 지나치게 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천일염이나 또는 죽염을 드실 경우에도 루틴하게 어느 정도의 양을 정해서 드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무조건 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즘처럼 저혈압 환자들이 많거나 너무 세포가 염증이 많거나 하는 분들한테는 죽염이나 천일염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 장인 된장은 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된장도 짜고 김치도 짜서 위암에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 음식이 굉장히 또 영양적으로도 발효식품이고 미생물 환경도 좋게 만들고 단백질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할 거는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대신에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정말로 먹지 말아야 될 거는 정제염, 정제당.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천연의 자연의 상태가 아닌 가공한 것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쥐겸에 들어있는 미네랄 양은요, 굉장히 고농축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치료식품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채소나 과일에서 섭취할 수 있는 미네랄들의 양이 이미 있지만 대신에 그것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영양이 좀 부족하다거나 그런 분들이 영양제를 챙겨 드시잖아요. 영양제는 사실은 농축된 거거든요. 영양제를 드시면 몸의 항상성 원리를 깰 수가 있어요. 몸은 자연적으로 항상성 원리에 의해서 항상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서 부족한 거를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영양제를 먹게 될 경우에 그 미네랄 성분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몸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쥐겸이 갖고 있는 미네랄들은 굉장히 고농축되어 있으면서 몸의 리듬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쥐겸을 통해서 얻는 미네랄이 굉장히 소중한데요. 쥐겸을 많이 드셔도 이제 나트륨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가? 근데 사실 쥐겸을 드시는 분들은 나트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임상 사례들인데요. 하지만 쥐겸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가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쫓아서 하시지 말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하루에 2알을 하루 2번 정도 드실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저도 이제 한약국에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알러지 환자들이거나 아이들 중에서 미네랄 섭취가 부족해서 과하게 비만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하루에 이제 초등학생 경우는 하루에 1알씩 2번을 섭취하라고 권합니다. 사실 저는 채식을 균형 잡혀서 드신다면 일부러 소금을 챙겨 드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병증을 가지고 있고 미네랄이 부족해서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는 쥐겸이 치료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농축적으로 미네랄을 섭취해 줌으로 인해서 면역력을 튼튼하게 해주는 건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영양제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거를 메인 디시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소금을 집중적으로 먹어서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해 보시면 됩니다. 그 1달 정도의 기간을 두시고 소금을 어느 정도 섭취했을 때 컨디션이 더 좋아지는지 내 몸의 염증이 사라지는지를 보시고 그 양을 찾아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이 의사라고 하잖아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저는 건강을 추구할 게 아니라 몸과 친해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이 자연이고 식물들이 다 다르게 생겼듯이 사람의 몸도 다 사람마다 다 고유한 리듬이 있고 고유한 어떤 체계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처방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명이라고 해도 그것을 자기 자신만큼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자기 몸을 점검하고 실험도 해보고 그러면서 자기만의 어떤 솔루션들을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혈압은 나트륨으로 인해서 생기고 포화지방으로 인해서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2가지에 대한 솔루션으로 추천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나트륨과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건 칼륨이 풍부한 음식이죠. 칼륨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바나나라든지 고구마, 또 감자 같은 채소가 있고요. 시금치, 브로콜리 이런 채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레시피를 짜셔서 하루에 1번씩 꼭 드시거나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3번 이렇게 드시거나 이렇게 루틴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레시피를 그 들어가는 채소들을 바꿔가면서 계속 드시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칼륨만 부족한 게 아니라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슘은 우리가 우유나 유제품을 먹으면 칼슘이 보충이 된다 그래서 갱년기 여성들도 드시고 성장기 어린이들도 학교에서 막 급식을 하는데 사실 정말로 많은 논문들에서 유제품은 뼈를 약하게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슘의 함량은 많지만 칼슘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 동물성 지방과 같이 들어오잖아요. 동물성 단백질과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몸을 산성화시키면서 뼛속에 있는 알칼리 성분들을 용출시키는 네거티브 밸런스를 그런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유를 먹게 되면은 우유의 지방과 단백질 때문에 몸에 있는 칼슘은 용출되면서 뼈가 더 약해져서 골절률이 높아지고요. 골밀도가 약해집니다.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에서 12년 동안 연구한 결과로 논문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간호사 연구나 이런 큰 연구 단위에서도 많은 연구가 결과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통해서 칼슘을 섭취하는 것은 바른 섭취 방법이 아닙니다. 대신에 칼슘은 어디에 들어있느냐면 콩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견과류에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견과류는 많이 드시면 살이 찌잖아요. 그래서 견과류를 드실 경우에는 하루에 한 줌 이상을 드시면 안 되고요. 콩은 많이 먹어도 되느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콩은 영양이 많지만 칼로리도 높습니다. 비교적 식물성 중에서는 칼로리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콩을 많이 드시면 살이 찔 수 있습니다. 물론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성분도 있지만 콩도 적당히 드시는 게 좋고요. 다만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나 아니면 식물성 에스트로겐과 같이 여러 가지로 호르몬도 보조를 해주고 혈압 혈당도 조절해 줄 수 있는 유익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콩을 좀 집중적으로 계속 드시는 게 좋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밥에 섞어 드시거나 또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발효를 시켜 드시는 거예요. 콩이 영양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지만 흡수율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대두는 한 90%, 완두콩은 한 80% 정도는 흡수가 되거든요. 대두를 발효시켜서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된장국을 매일 드실 거를 권해드리는데 된장국이 또 너무 짜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소금 이슈가 또 나오네요. 그래서 된장국을 너무 짜지 않게 조금 심심하게 부드럽게 해서 좀 매 끼니마다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고칼륨 식품인 감자나 바나나나 고구마 이런 것들을 고구마를 아침에 쪄서 드시고 감자를 찌개에다 넣어서 드시고 그 다음에 브로콜리나 시금치는 같이 데쳐서 또는 무쳐서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칼륨이 들어가면서 마그네슘, 칼슘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은 보통 씨앗류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호박씨 같은 경우는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아연이 풍부해서 굉장히 좋은데요. 예, 그 호박씨뿐만 아니라 해바라기씨나 또 아마씨, 치아씨 이런 것들이 요즘 굉장히 영양이 많다고 추천을 드리죠. 또 아마씨 같은 경우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염증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당뇨는 혈액 안에 포도당의 수치가 높은 것입니다. 당의 수치가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당이 왜 높으냐면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우리가 고기를 먹든 뭐 우유를 먹든 채소를 먹든 우리 몸의 위장과 소장에서 다 이거를 포도당으로 분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이 나중에 우리 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그 세포에서 이제 1g당 4kcal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전환이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기발랄하게 일을 할 수가 있죠. 이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이 과정에 개입하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하는데 이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면은 포도당으로 전환이 안 되고 세포 내에 남아 있습니다. 혈액 안으로 포도당을 넣어서 포도당이 이렇게 잘 굴러가고 얘네들이 각 세포로 전달이 돼서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뭐 1형 당뇨다, 2형 당뇨다, 뭐 임신성 당뇨다, 요즘은 3형, 1.5형 당뇨다 이렇게 당뇨들을 더 많이 분류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다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뭐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든 아니면 후천적으로 문제가 있든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것이 당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유발하는 원인도 결국은 인슐린 저항성을 더 자극하는 것들이죠. 대표적인 것이 포화지방, 그리고 고칼로리 식품, 고지방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에 의하면, 연구에 의하면 당뇨를 고치는데 가장 키워드가 뭐냐 했더니 체중을 감소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물론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도 마른 비만이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 봐도 당뇨 환자처럼 안 보이는데 혈액 검사했더니 당뇨가 있대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또 잘 들여다보면은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근육량이 너무 적고 지방 수치가 높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당뇨가 왔다 그러면 일단 체중 조절을 하셔야 되고 근력을 늘리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그 칼로리만 높고 영양은 낮은 식품들은 안 드셔야 돼요. 이런 식품들을 빈칼로리의 식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은 뭐냐면은 한 가지 식품에 여러 가지 미네랄들을 다 같이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칼로리도 그리 높지 않은 식품들을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영양 밀도가 가장 낮은 식품은 뭐냐? 칼로리만 높고 먹을수록 살만 찌게 하고 영양은 부족하게 하는 거. 대표적인 게 정제당입니다. 설탕이 들어간 식품,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류죠. 흰 밀가루, 흰 쌀밥,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공해서 케이크류나 또는 빵이나 또는 초콜릿과 같이 버무리는 그런 것들이 당뇨를 유발하는 식품이죠. 또 하나는 포화지방인데 치즈나 버터가 들어간 것들, 그리고 밀가루나 그러니까 정제 당류에다가 치즈를 토핑한 것들은 무조건 당뇨에는 안 좋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제 살을 빼게 해주는 음식이겠죠. 그리고 몸에 이제 기름기를 빼뜨려주는, 빠지게 해주는 음식인데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식이섬유 그러면 옛날에는요, 이거는 영양소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부가적으로 식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영양가 없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최근 영양학에서는 식이섬유를 굉장히 떠받듭니다. 왜냐하면 얘가 많은 병들을 치유해 주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변을 제대로 못 보시거나 뭐 변비와 설사를 뭐 이렇게 번갈아 하시거나 아니면은 당은 갖고 있으면서 자꾸 이제 변비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염증을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당뇨가 되게 무서운 병입니다. 당뇨가 나중에는요, 다리를 절단하게 되거나 안면마비가 오거나 눈 실명도 되고 이렇게 굉장히 합병증으로 가면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후기에 잡으셔야 되는데 잡는 방법이 복잡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식단에서 식이섬유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식이섬유가 많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어떤 음식들이냐면은, 자,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들은 대부분 채소류들이죠. 동물성에는 식이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소류를 많이 드시는데 어떤 채소를 드시는 게 좋냐? 컬러푸드죠. 컬러푸드들 중에서도 이제 한 가지만 컬러를 집중해서 드시지 말고 한 끼에 여러 가지 컬러들을 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식탁은 화려할수록, 색깔이 화려할수록 건강해진다. 그래서 그 한 끼를 차리셨을 때 오색의 컬러를 좀 고루고루 받칠 수 있게 그렇게 하시고요. 가능하면은 그런 것들을 색깔이 선명한 방식으로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데쳐 드시는 게 좋고요. 기름을 많이 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시다면요, 저는 채소찜을 추천하고 싶은데 채소를 다양하게 담으세요. 거기에 버섯도 좀 넣으셔도 되고요. 브로콜리, 또 파프리카, 당근 같은 뿌리채소도 넣으시고요. 양배추, 고구마 이런 것들도 다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채소를 컬러풀하게 담으세요. 그래서 스팀에 한 번에 찌시면 조리하기도 간단하고 매 끼니마다 챙겨 드실 수도 있고요. 또 곁들이는 드레싱에 따라서 조금 맛을 달리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뇨 환자분들한테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건 우리가 가장 흔하게 먹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변도 잘 보게 하지만 고구마를 먹다 보면은 이렇게 좀 질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치랑 같이 드시면 장도 건강해지고 변도 잘 보게 됩니다. 최근 연구는요, 우리 몸이 미생물들이 우리 이 정상세포보다 훨씬 수가 많기 때문에 미생물들을 잘 대접을 해주면 미생물들이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저희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왜 예전에 조상분들께 이렇게 아침에 물 떠놓고 이제 정성 들이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 어머니들은 그러셨잖아요. 미생물님들을 잘 모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미생물들의 먹이를 조금 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미생물들이 야, 이제 우리 일어나서 일해야 돼, 이렇게 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식전에 과일 한 조각을 드시거나 고구마를 반 개 정도 드시거나 이렇게 하시고 나서 메인으로 드시는 식사를 하시면 변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변이 달라지면 많은 것들이 좋아지는데 일단 뇌가 맑아지고요, 혈액이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독소들이 변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혈당 조절도 되고 혈압 조절도 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잘 섭취해서 드시는 게 좋은데 식전에 조금씩 챙겨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뇨 환자들한테 최악의 식품이라고 하면은요, 정제당과 그 다음에 포화지방을 같이 먹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케이크 같은 경우인데요. 케이크에다가 생크림을 유지방으로 얹어서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하루에 하나씩 먹었는데 한 일주일에서 한 달 반복해서 먹는다? 그럼 당뇨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콜라나 이런 탄산음료를 가해서 드시거나 아니면은 설탕이 가득 든 뭐 라떼류나 이런 카라멜 마키아토 이런 걸 같이 드시면은 당뇨가 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논문에서 그 계란의 식이 콜레스테롤이 당뇨를 유발하지 않는다라는 그 보고가 나온 다음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계란은 괜찮다. 그래서 아침에 계란 한 개씩 드시라고 권하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정말 그런가? 그랬더니 1950년대 이후부터 2019년 3월까지 나온 논문들 가운데 계란의 콜레스테롤이 당뇨나 혈압에 좋지 않다라고 보고한 사례도 있고 또 반대로 아니다,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 라고 보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율이 어떠냐면 80% 이상이 계란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그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당뇨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물론 수가 더 많다고 해서 더 옳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제가 임상에서 저희 환자분들한테 계란을 아침마다 꼬박꼬박 드시는 분들이 혈압이 조절이 안 되고 또 혈당이 있으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럼 계란을 한번 끊어보세요. 그러면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혈당이나 또는 혈압 때문에 문제가 있으신데 아침마다 계란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실험 삼아서 한 달만 계란을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유나 유제품이 유당불내증이 있기 때문에 소화 흡수를 잘 못 시켜서 우유나 유제품을 드시면 설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분들 중에. 그래서 이제 그릭 요거트처럼 발효시킨 거는 괜찮다. 그래서 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발효를 시킨다 그래서 유제품이 가지고 있는 포화지방이나 동물성 단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이나 동물성 단백질은 암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혈관을 좁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당뇨 환자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유로 발효를 시키셔서 그릭 요거트를 드실 수도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은 된장을 드시는 겁니다. 된장이나 청국장처럼 우리 전통 발효 음식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게 냄새도 좀 별로고 나는 사실 요거트 쪽이 더 맞아. 그런 분들이라면 두유로 요거트를 발효시키거나 요즘은 현미로도 요거트를 발효시켜서 많이 드시거든요. 현미 요거트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인스타나 블로그나 페이스북 같은데 제가 먹는 걸 올리면은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먹는 것만 만들어 먹느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래요. 먹는 게 이제 너무 좋아져가지고 제가 예전에는 채식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먹는 걸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건강하게 먹는 걸 보여주는 게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리는 사진은 실제로 제가 다 요리를 해서 먹는 것이고요. 정말 즐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루틴을 좀 소개를 하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레몬 디톡스 티를 한 잔 마시고 저는 요가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루틴으로 하는 요가가 있는데 한 30분 정도를 하고 명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고구마나 단호박을 쪄서 먹는데요. 매일 저녁에 두유를 이제 발효를 시켜서 요거트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거기에 좀 컬러풀하게 베리를 토핑을 하고 그 향신료 중에서 딜이 있어요. 딜이나 민트를 좀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호박씨하고 아마씨를 토핑을 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레몬을 좀 즙을 짜서 거기 좀 넣으면 좀 더 새콤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제 루틴입니다. 그렇게 먹고요. 그리고 요거트가 좀 질릴 때는 이제 두유 요거트가 질릴 때는 현미로 요거트를 발효시켜서 먹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현미 요거트 요즘 만드시는 분들 많은데 저도 그 방법을 배워가지고 누룩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누룩을 직접 그 밥통에다가 이렇게 발효를 시키면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데 아무래도 두유는 발효를 시켜도 어쩔 때는 조금 더부룩한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현미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너무 부드럽고 식혜 먹듯이 부드럽게 먹을 수 있고 맛도 아주 답니다. 그래서 현미 요거트, 두유 요거트 이렇게 발효식품을 먹고 그리고 곁들여서 이렇게 섬유질이 풍부한 걸 먹고 또 하나 루틴으로 사과를 먹습니다. 저는 그 아삭한 사과를 씹어 먹을 때 이 질감이 너무 좋아서 사과는 꼭 건강을 챙기는 이유가 아니어도 아침에 루틴으로 사과를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은 배부른 날은 반개, 그리고 고구마도 반개, 배부르지 않고 조금 에너지가 필요한 날은 고구마 1개, 사과 1개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출근을 하면은 이제 차를 좀 마시는데 아침에는 가능하면 이렇게 따뜻한 차를 마시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침에 이제 너무 찬 거를 먹으면은 오전이기 때문에 몸이 냉해질 수가 있어서 부드럽고 따뜻한 허브티를 한 잔 마시고요.
또 점심이 되면 직접 한약국에서 요리를 해서 먹는데 저의 루틴 되게 간단합니다. 밥통에 현미밥을 얹혀놓고 그리고 약간 영양밥을 즐겨서 먹는데 거기는 완두콩이나 검은콩이나 이런 콩류를 넣고요. 아니면 렌틸콩이나 병아리콩 같이 콩을 반드시 현미랑 섞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현미에 귀리를 섞는데요. 귀리가 굉장히 당뇨 환자분들이나 고혈압 환자분들에게도 추천할 수 있는 게 단백질이나 영양도 풍부하지만 섬유질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살도 안 찌면서 또 두뇌 음식이기도 하고요.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현미와 귀리를 섞어서 밥을 짓고 거기에 콩류를 한 가지를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퀴노아 같은 슈퍼푸드가 있는데 퀴노아를 좀 넣을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욕심을 부려서 구기자를 조금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영양밥은 이렇게 알록달록 예쁘게 색을 내고요. 밥 한 가지만 그렇게 제대로 해도 영양이 굉장히 다양하니까요. 거기에 이제 된장국이나 미역국을 한 번씩 곁들이고 채소찜을 먹고요. 채소찜이 없으면은 쌈채소를 먹는데 쌈채소에 곁들여서 파프리카나 토마토나 당근처럼 색깔이 있는 것들을 같이 곁들입니다. 채소찜이나 채소쌈 그리고 이제 콩단백질을 꼭 먹는 편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간식으로는 티타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이렇게 티 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마다 하나씩 바꿔가면서 먹는데 차 한 잔에 견과류 한 줌 정도를 챙겨서 먹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제가 약간 맛있게 약간 달달한 파이 같은 것도 구워 먹고 근데 좀 착한 성분으로 굽습니다. 그래서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납작하게 눌린 귀리에다가 바나나만 섞어서 이렇게 후라이팬에다 구워도 이렇게 파이가 됩니다. 팬케이크가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 안 넣으셔도 되거든요. 그 위에다가 베리류를 토핑해서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차 한 잔과 과일이나 견과류를 먹고요. 저녁에도 저는 루틴이 비슷합니다. 저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바깥에 안 돌아다니고 한약국집, 그리고 이렇게 강의실, 이게 이제 저의 3대 루틴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집밥을 먹는데 외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비건 식당을 찾는데 운이 좋게도 저희 한약국 뒤에 너무나 착한 식당이 2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는 보리밥을 먹을 수가 있고 산채 나물을 먹을 수가 있고 또 한 군데에서는 그냥 채소 비빔밥을 그 두부랑 같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먹고 집에서 먹을 경우에는 비슷하게 먹는데 산채 비빔밥이나 아니면은 뭐 우엉 들깨탕이나 이렇게 한식 위주로 먹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가끔 파스타를 먹고 싶다 그러면 파스타 면을 선택하실 때 현미로 된 파스타나 통밀로 된 파스타, 통곡류가 들어간 파스타를 선택하는 편이고요. 또 들어가는 소스의 당분 수치도 이제 점검을 하셔야 돼요. 파스타 소스 뒷부분에 보면은 성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설탕이 몇 그램 함유가 되어 있는지 있는데 브랜드마다 설탕의 함유량이 틀려요. 그래서 저는 보고 가능하면 설탕이 안 들어간 것들, 설탕이 적은 것들을 선택하는 편이고요. 또 파스타를 이제 만들 때 소스만 넣지 않고 버섯이나 브로콜리나 이렇게 다양한 채소를 넣어서 파스타를 만들어 먹으면은 또 한 끼가 건강하게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고 건강을 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서 이렇게 이런저런 제 의견을 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실수를 하는 건 아닌가,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얘기들을 참고를 하시되 여러분들이 정말 몸과 친해질 수 있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가져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은 몸과 친해지면 따라오는 친구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예전에는 건강하고 친해지려고 했더니 몸이 따로 놀더라고요. 근데 몸하고 친해지니까 건강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몸하고 친해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대화를 좀 해보시고 몸에서 여러 가지 증상이나 통증이 있다. 이거는 몸이 얘기를 거는 거거든요. 나 좀 봐줘. 나 좀 얘기 좀 하자. 이러면은 대부분 현대인들이 바쁘시니까 약으로 틀어막죠. 시끄러워. 입 닥쳐. 이러면서 약을 먹는데 그러지 마시고 얘가 왜 아픈지 다독여주시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몸이 내 막내딸이나 내 막내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내 반려견이나 반려묘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 몸은
굉장히 소홀히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그 무엇이 내 몸이다. 그리고 평생 같이 갈 반려 친구다. 그래서 이 몸과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몸이 원하는 거를 잘 들으시고 병이 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몸에게 물어보시고 몸이 원하는 게 뭔지 찾아가는 그런 한 달의 실험 기간을 가지신다면 분명 건강이 찾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